반갑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이동춘입니다. 공인중개사 1차 시험 과목 부동산학개론은 아무리 그 과목의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과목이죠. 그래서 많은 수험생들이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이 과목을 전략 과목으로 선택하여 공부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수험생들이 이 과목에서 좋은 점수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부동산학이라고 하는 과목의 성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공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 중에서 1차 과목 부동산학개론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과목은 법 과목입니다. 그래서 많은 수험생들이 마치 부동산 학개론 공부를 법 공부하듯이 하세요. 법 과목은 조문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조문을 중심으로 한 표현도 한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강사분들이 암기비법, 암기노트 등을 통해서 그 표현에 익숙해지도록 강의를 하십니다. 그런데 부동산학은 법 과목이 아니에요. 따라서 원칙적으로 법 조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동일한 내용이라도 학자들이 다양하게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표현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시험장에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왜? 책에서 배운 표현과 다르게 표현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부동산학 공부는 그 과목의 특성에 맞게 표현이 아니라 그 표현이 전하는 의미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점수를 얻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부동산 학개론 40문제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는 것을 아셔야 되겠죠. 부동산 학개론 40문제는요. 부동산학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학문이다 하는 걸 아셔야 돼요. 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학문이 부동산학이기 때문에 여기서 40문제가 다 출제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을 때 부동산과 관련된 어떤 문제를 해결할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집을 산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을 사실 때 등기부등본 떼보시죠. 왜요? 법률적인 측면에 하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또 부동산 사실 때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까 내려갈까 고민해 보시죠. 왜? 경제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또 주택을 사신다면 부실공사한 건물은 아닌가 고민하시나요? 예, 살펴보시겠죠. 기술적인 물리적 측면에 하자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학문이 부동산학입니다. 그중에 특히 부동산학은 경제적인 측면에 문제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자, 경제적인 문제가 뭐죠? 결국 경제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돈돈거리는 측면이에요. 따라서 부동산학에서는 이 경제적인 측면 관련된 이론적인 측면과 실무적인 측면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되는데 경제적인 측면이라는 것은 돈으로 표현할 수 있고 돈과 관련된 이론적인 측면에서 돈은 부동산학에서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 표현이 가격이란 표현이에요. 가격은 수요와 공급을 반영해서 가격이 형성된다 하는 것은 중학교 때 이미 배웠어요. 그렇죠? 수요와 공급을 반영해서 가격이 형성되고 형성된 가격이 다시 수요와 공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분석하는 파트를 우리는 경제론 파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수요와 공급이 나타나는 곳이 어디죠? 부동산 시장입니다. 그래서 부동산학에서는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 토지시장, 주택시장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정책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토지정책, 주택정책, 조세정책에 대해서 또 학습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 측면이 수요와 공급, 부동산 시장, 부동산 정책, 부동산 경제론 파트, 이런 측면이 돈과 관련된 이론적인 측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실무적인 측면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실무적인 측면은 결국 부동산을 통해서 돈 벌어보자, 이쪽이 실무적인 측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동산에 자본을 투입하여 미래의 수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우리는 투자론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문제를 아주 부동산학에서는 중시해서 다루게 됩니다. 투자를 하려면 당연히 돈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요. 자금을 융통해 와야 합니다. 그와 관련된 파트를 금융론 파트라고 해요. 그래서 금융을 통해서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금 융통을 통해서 부동산에 돈을 투입하여서 여러분이 부동산 소유자가 되었어요. 소유자가 되면 당연히 부동산에 대해서 이용하고 개발하고 관리하는 소유 활동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개발 및 관리론 파트를 또 학습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부동산 소유자가 되면 그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서 그 결과를 가액으로 알아보고 싶어요. 이 부동산 얼마 정도 가치가 나가는가. 그래서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서 그 결과를 가액으로 알려주는 파트가 감정평가론 파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감정평가론도 아주 중시해서 학습하게 돼요. 당연히 총론에서는 이제 부동산이 뭐냐와 관련해서 부동산의 개념과 특성, 이런 내용들을 학습하게 됩니다. 자, 결국 부동산학은 부동산 총론편에서는 부동산의 개념과 특성, 이런 내용을 통해서 부동산이 뭔지를 배우게 돼요. 그리고 강론에 가서는 이 경제적인 측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론적인 측면과 실무적인 측면에 대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론편에서 보통 8% 한 3문제 정도가 출제되는 경향이 있고, 강론이 아주 중요하죠. 경제적인 측면의 문제를 해결하는 강론 파트가 76% 정도, 그리고 감정평가론 파트가 16%, 한 6문제 정도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상세하게 도표로 설명하면, 자, 여기 단원별 출제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경제론, 시장론, 정책론에서 몇 문제 나온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경제론 편을 우리가 왜 배우는 것이고 시장론 편을 왜 배우는지에 대해서 단순하게 암기가 아니라 연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부동산학은 암기를 통해서는 절대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목차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목차가 시험에 나옵니까? 라고 수험생들에게 여쭤봤더니 많은 수험생들이 목차는 시험에 안 나온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아닙니다. 목차가 매우 중요합니다. 목차가 질문입니다. 무엇을 묻는지를 알아야 거기에 대한 답을 할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차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질문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목차를 한번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 수험생들은 앞글자 따고 뒷글자 따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공부를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서는 전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는 것이죠. 목차도 연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부동산학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학문이다 하는데 포커스를 맞춰서 먼저 부동산이 뭔지는 알아야 되겠죠. 그 부동산이 뭔지를 배우는 파트가 부동산학 총론편이에요. 총론에서는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부동산의 특성,
이런 걸 통해서 부동산이 뭔지를 배워요. 이쪽 영역이 한 3문제 정도 출제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경제적인 측면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제론 편을 배워요. 경제적인 측면은 돈동 그리는 파트예요. 돈의 대표 표현이 가격이라 그랬어요. 연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가격은 수요와 공급을 반영해서 가격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경제론 편에서는 수요와 공급 그리고 가격과 관련된 내용들을 학습하게 되고 여기에서 6문제 정도가 출제됩니다. 수요와 공급이 나타나는 곳이 부동산 시장이라 그랬어요. 시장론에서 5문제 정도가 출제됩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것, 그것이 뭐죠? 정책이라 그랬어요. 정책편에서 역시 5문제 정도 출제되는 경향이 있어요. 여기까지가 이론적인 측면이면 실무적인 측면에서 부동산을 통하여 돈 벌어보자 하는 측면이 투자론이에요. 부동산에 자본을 투입해서 미래의 수익을 얻고자 하는 활동이 투자 활동이 되는 거죠. 이 투자 활동이 보시면 7문제 아주 비중 있게 출제가 됩니다. 투자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자금을 융통해 와야 합니다. 그와 관련된 금융과 관련된 제도, 시장, 기법들에 대해서 학습하는 파트가 금융론 파트예요. 여기가 5문제 정도 출제돼요. 그리고 부동산 투자를 통해 소유자가 되었어요. 소유자가 되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해서 이용하고 개발하고 관리하는 활동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개발 및 관리론 파트에서 3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여러분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이 부동산의 가치가 어느 정도 나갈까 궁금할 수 있죠. 그래서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서 그 결과를 가액으로 알려주는 활동이 감정평가 활동인데 감정평가사는 가격을 구하니까 부동산 가격 이론을 배우게 됩니다. 그 가격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하는 것이 감정평가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평가 방식이 보시다시피 아주 중요합니다. 감정평가 전체 6문제 중에서 4문제 정도가 이쪽 영역에서 출제돼요. 자, 이와 같이 부동산학개론 출제 빈도에 대해서 분석을 했어요. 여러분이 만약 이 지금 저의 오리엔테이션을 들으시고 머릿속으로 연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부동산 학개론은 어디에서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지 연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연상이 떠오른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합격하고도 남음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암기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암기가 아니라 연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부동산학에 대한 전체적인 체계를 학습할 수 있도록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제가 강의할 때는 어려운 용어는 될 수 있으면 쓰지 않습니다. 쉽고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예를 들고 표현도 쉽게 해서 설명을 합니다. 부동산학에 대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 부동산학에 대해서 단계별로 학습을 하셔야 되는데 먼저 기본이론, 심화이론, 핵심이론, 문제풀이, 모의고사, 마무리 특강 순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많은 수험생들이 학습량이 늘어남에 따라 교재 책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책을 쌓는 것은 오히려 불안을 쌓는 거예요. 책이 많아지면 그 책 모든 내용을 보지 못해요. 중요한 것은 단권화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강의를 통해서 심화이론, 핵심이론, 문제풀이, 모의고사 이러한 내용들이 기본서 한 권으로 단권화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립니다. 모의고사 문제를 풀면 그 모의고사가 우리 기본서 몇 페이지에서 뭐와 관련해서 나왔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다 수업 중에 또는 수업 전이라도 별도 시간을 내서라도 여러분들에게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하고 기본서하고 매치시키는 작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기본서 한 권이
단권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합격을 위한 최적화된 강사, 학개론 강사 이동춘이군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 제가 수업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수요와 공급편 수험생들이 많이 어려워합니다. 자, 그 중에서 먼저 수요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해야 되는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먼저 수요의 의의에 대해서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수요는 교재에 보면 소비자가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표현이죠. 그런데 그 표현이 전하는 의미는 결국 수요는 사고 싶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고 싶어 이것이 수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고 싶은데도 법칙이 있답니다. 뭐죠? 보시다시피 비싸면 안 사고 싶고요. 싸면 더 사고 싶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수요 법칙이라고 표현합니다. 부동산학은 표현이 다양하기 때문에 말로 표현할 때면 비싸면 안 사, 싸면 더 사라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교재에서는 그것은 가격이 상승하면 수량은 감소한다라고 표현되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량은 증가한다라는 표현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표현이 전하는 의미는 뭐냐 하면 비싸면 안 사, 싸면 더 사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은 수요 법칙을 아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수요 법칙을 반영해서 가격이 비싸면 안 사, 가격이 싸면 더 사, 아냐고 물어보면 안다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는 것도 알고 계신 거예요. 수량의 변화면 보시다시피 가격이 변한다는 것이 원인이 되어서 수량이 변할 때를 우리는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가격이 비싸면 안 사, 싸면 더 사라는 것은 이 수요 곡선 내에서 점의 이동이라는 형태로 수량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가격이 비싸면 사고자 하는 수량이 줄어들게 되죠. 이와 같이 가격이 변하는 것이 원인이 되어서 수량이 변할 때를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이것도 알고 계신가요? 맛있으면 더 사, 맛없으면 안 사. 이것도 알고 계신가요? 예. 아신다고요? 여러분은 무엇을 알고 계시는 거냐면 가격 이외 요인, 즉 가격 말고도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맛있으면 더 사, 맛없으면 안 사. 이것은 기호 변화입니다. 기호가 변했을 때도 수량이 변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것은 전제가 가격은 당해제와 가격은 가만히 있는데 가격 이외 요인이 변해도 수량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수요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형태로 수량이 변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학습하게 돼요. 또한 우리는 비싸면 안 사, 싸면 더 사라는 수요 법칙을 배웠어요. 그러면 더 나아가서 비싸면 안 사는데 얼마나 안 살 거냐 하는 것을 알아보는 것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싸면 안 사. 자, 가격은 대표 표현이고요. 학원으로 따지면 가격은 수강료예요. 수강료가 비싸지면 수량이 감소한다? 예. 수강생 수가 줄어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때 보시다시피 수요량이 왕창왕창 변하는 거, 이런 경우를 탄력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탄력이라는 것은 양이 얼마나 변하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건데 이와 같이 가격이 변한다는 자극에 대해서 수량이 왕창왕창 변할 때를 탄력이라고 표현하고 수량의 변화가 작은 경우를 비탄력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수량이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완전 비탄력이라고 쓰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로 싸면 더 사라는 것은 수요 법칙이고 싸면 더 사는데 얼마나 더 살 건데 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탄력성이에요. 왕창 더 사라고 제가 표현합니다. 그것은 가격이 변한다는 자극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탄력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양이 왕창왕창 변할 때를
탄력. 양의 변화가 작으면 비탄력. 양이 아예 변화가 없으면 완전 비탄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요와 관련해서 수요의 의의, 수요 법칙,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수요의 탄력성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좀 더 심화되고 깊이 있는 내용도 아주 재미있게 학습을 할 거예요. 여러분, 부동산 학개론은 암기 과목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좀 더 쉽게 연상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부동산학에 대한 체계를 익힐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학 교재 내용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쉬운 용어로 강의를 해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학개론에서 좋은 점수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